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손님 어쩌다 이러고 사는 거야?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은 바람막이에 볼캡을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마스크로 하관을 가린 채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마스크를 쓰고 시장을 서성이는 걸까요?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는 저 여자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20년 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부산 남포동의 작은 새빵 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막 신혼살림을 차린 젊은 부부가 마주 앉아 쌈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철수, 그때 그의 나이 33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님, 31살이었습니다. 한철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아, 왜요? 나 중국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수님이 상추쌈을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중국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태식이가 사업 얘기 들고 왔어. 거기 건설품 엄청나다고. 우리 지금 이 월급으로 뭘 모을 수 있겠어, 수님아. 한번 크게 해봐야지. 이수님이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이 눈에 서렸습니다. 태식 씨랑 같이요? 응. 걔가 현지 연결망 있다잖아. 나는 자금대고 걔는 발로 뛰고. 맞지 않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한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20년 지기를 못 믿어? 이수님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추쌈 하나를 정성껏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우물거리며 웃는 걸 보면서 이수님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철수가 중국으로 떠난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이수님은 남편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보내기 싫은 손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여보,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요. 걱정 마. 6개월이면 충분해.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한철수가 수님의 볼을 손바닥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둥글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믿어요? 그럼.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약속? 이수님이 웃었습니다. 한철수도 웃었습니다. 한철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수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 장면이 한철수의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이제 막 생겨난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수님 본인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수님이 임신 사실을 안 것은 한철수가 떠나고 꼭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꾸 울렁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숙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수님은 기다렸습니다. 바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현장 일이 밀린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혼자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남편이 돌아오면 이 소식을 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그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은 남편을 기다리며 10달을 혼자 버텼습니다. 만삭이 되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태식을 통해 몇 번 소식을 물었지만 조태식은 그때마다 현지 사정이 복잡하다고만 했습니다.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한민준이었습니다. 한철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한철수가 있는 줄조차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조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겁고 침중한 목소리였습니다. 교통사고, 차가 전복, 발견이 늦어서. 이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갓난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태식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다.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다. 그 믿음 하나로 이수님은 20년을 버텼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이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이수님은 허리를 굽혀 생선 상자를 내렸습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손이 젖고 차갑게 굳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졌고 얼굴에는 바닷바람이 깎아놓은 세월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한 손이요. 갈치 제일 큰 거로 주세요. 이수님은 재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목소리는 활달했지만 장사가 뜸해지는 오후가 되면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속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의 이번 학기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걸 만지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전 장사를 두어 시간 하다 보면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번은 생선 상자를 들다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고 이수님은 손사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별것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수님은 장사를 거의 앉아서 했습니다. 바퀴 달린 낮은 의자를 하나 들여다놓고 그 위에 앉은 채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서는 것 자체가 버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볼캡을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아래를 가린 채 낡은 점퍼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덩치는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일부러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마치 흥정을 하는 척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저 안쪽 바퀴 달린 낮은 의자에 앉아 갈치를 손질하는 여자를 향해서. 한철수였습니다. 한철수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등어 있어요? 이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시선이었습니다. 손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철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있죠. 오늘 것 싱싱해요. 몇 마리나 드릴까요? 한철수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이었는데 아직도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그 안에 무언가가 꾹 눌려있는 목소리. 2마리만 주세요. 손질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수님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생선에 손을 댔습니다.
한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물기가 가시질 않아 항상 젖어 있을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한때 자신의 손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한철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맨 채 땀을 흘리며 바삐 걸어왔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다부진 인매, 어깨가 넓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래 기다렸지? 수업 좀 늦게 끝났어. 청년이 이순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머니의 손에서 갈치를 받아들고 손질을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지럼증 또 왔어? 얼굴색이 왜 이래? 아니야. 안 왔어. 괜찮아. 거짓말. 눈 밑에 또 검어졌잖아. 이수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의사보다 더 의사 같네. 청년이 투덜거리면서도 손을 바지런히 놀렸습니다. 한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청년의 눈썹이었습니다. 저 인매였습니다. 어깨의 너비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보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어? 손 안에서 지갑이 떨렸습니다. 한철수는 천천히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수님이 생선을 봉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한철수는 봉지를 받아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생선 봉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수님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외곽도로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철수가 중국으로 건너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업 초기였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나날이었습니다. 수님에게 연락을 자주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자리 잡고 나면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현장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로는 빗물로 번들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낯선 중국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숙소에 돌아가면 수님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연락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차체가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누군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한철수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2바퀴를 굴렀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었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들이받은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한철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새벽이 지나서였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뒤집힌 차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한철수는 실려 나갔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건 사흘 후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처음 보는 중국인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얗게, 완전히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뇌진탕에 의한 전향성 기억상실증, 사고 충격으로 기억 전체가 지워졌습니다. 신체 기능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친구의 이름도, 고향 부산의 골목도, 전부.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불에 타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십니까? 한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공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복판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철수가 눈을 뜬 뒤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한철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이 주선한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어는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던 것인지 언어는 돌아왔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얼굴도 아는 이름도 아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한철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몸이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 텅 빈 공간이 일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속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곽만이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철수는 그 꿈에서 늘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걸어가야만 하는 꿈이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왜 우는지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한철수는 그 무렵 상하이 외곽에서 작은 건자재 도매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첩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퇴원 때 돌려준 것이었는데 한철수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자가 번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에 숫자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한국 번호였습니다. 끝 4자리가 겨우 읽혔습니다. 한철수는 오랫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번호가 중요하다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시나요? 이 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야, 한철수? 한철수 맞아? 한철수. 그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 깊은 어딘가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철수, 한철수.
내 이름이 한철수구나. 저를 아시는군요. 알다마다. 야, 임마, 살아있었어? 다들 죽은 줄 알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한철수는 더듬거리며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3년을 이곳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잠해졌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철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야,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내 와이프 말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와이프? 그 단어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꿈속에 그 여자가 스쳤습니다. 내가 사라진 다음에 말이야. 걔가 사망신고를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말렸거든.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근데 임마, 그 여자지가 먼저 포기했어. 나한테도 돈 없다고 붙고 다른 남자도 생기고 이미 새살림 차렸어. 그쪽으로는 기대하지 마. 한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새살림이요? 응. 미안하다, 친구야. 나도 말하기 싫었는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수첩이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아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인데 잃어버렸다는 감각만큼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가 갈렸습니다. 귀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혼자서 크는 것이었습니다. 한철수는 변했습니다. 건자재 도매상 일을 하며 중국어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현지 사업자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작은 자금을 굴려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익으로 더 큰 거래에 끼어들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했습니다. 한 번은 계약이 뒤집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매번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합니까? 한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이름 앞에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상해의 늑대, 건설, 물류, 부동산. 손 떼는 것마다 불어났습니다. 5천억.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에 완전 적응해 중국 고위 관료들과도 연을 쌓아 중국 전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서류를 밀어내면 상대방이 땀을 흘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그 낡고 불에 그을린 수첩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전화번호가 적힌 그 수첩이. 한철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자기 딸을 데려왔습니다. 비서가 선을 주선했습니다. 한철수는 전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기억은 사고 후 5년이 넘어서야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조각조각 맞춰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산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갈매기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짜장면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이 아닌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이수님. 둥글고 수척한 얼굴. 긴 머리를 묶은 여자.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여자. 웃으면서 배웅하던 여자. 순임아. 한철수는 그날 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태식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새살림. 다른 남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리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국제 제재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막대한 자산이 묶일 위기였습니다. 한철수는 조용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20년을 일군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다음 행보로 정했습니다. 그러려면 잠시 귀국해 재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혹시 이수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파신다던데요. 아는 분이 그쪽에서 봤다고. 한철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여기저기서 힘들게 사신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저녁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천억의 자산가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팝니까? 왜 몸이 망가지도록 혼자 서 있습니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틀렸습니다. 조태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철수는 그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한철수는 숙소에 짐을 풀고 변장을 했습니다. 검은 바람막이, 볼캡, 마스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비린내, 소금 냄새, 사람 냄새. 오래전 부산에서 살던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기억이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철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바퀴 달린 낮은 의자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살림을 차렸다면 왜 저렇게 혼자입니까? 다른 남자가 있다면 왜 저 손이 저렇게 거칩니까?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발을 뗐습니다.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생선을 봉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평범하게, 무심하게. 그리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다부진 인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봉지를 들고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태식? 그 이름이 입안에서 천천히 씹혔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 무겁게. 20년 전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뒤틀어 놓은 그 남자.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남자. 그 말 한마디가
20년을 갈라놓았습니다. 한철수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레이저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차갑게.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철수는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나온 그날 밤, 한철수는 부둣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생선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님이 손질해준 고등어였습니다. 거칠고 굵어진 그 손이 손질한 것이었습니다. 한철수는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새살림, 다른 남자, 조태식의 말. 그런데 자갈치 시장에 그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둘이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살림을 차린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여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철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네한테 일 하나 맡기고 싶네. 다음 날 오전 한철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볼캡을 눌러 쓰고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 국밥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님의 가게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생선 상자를 내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앉은 채로 손을 뻗어 생선을 집었습니다. 서는 것이 힘든 것인지 한번 일어섰다가 이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철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날도 왔습니다. 셋째 날도 왔습니다. 매일 아들이 왔습니다. 오후 늦게 대학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청년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밥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먹으라고 밀면 청년은 이미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철수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몫을 남기려고 먹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국밥집 창가에서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장 안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과한 금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재킷을 걸쳤는데 어딘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기름진 올백머리에 술독이 오른 것 같은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 거만함이 흘렀습니다. 한철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조태식이었습니다. 20년이었는데 알아보았습니다. 살이 붓고 기름기가 흘렀지만 그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어깨짓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남자였습니다. 조태식은 시장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이수님의 가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철수는 국밥집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이 좁아졌습니다. 조태식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이수님 앞에 탁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수님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리오 같습니다. 한철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태식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잇몸이 과하게 드러나는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수님에게 뭔가를 말하면서 손가락을 들어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님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 봉투였습니다. 조태식이 봉투를 받아들고 엄지로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생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멈추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조태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손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대표님. 말해. 이수님 씨 남편 사망신고 기록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한철수 씨와 혼인 상태 유지 중입니다. 한철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속해. 조태식이라는 인물 따로 보고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인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채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주 타깃입니다. 자갈치 시장 쪽 피해자도 여럿 확인됩니다. 이수님 씨와의 관계는 그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시간 후에 와. 흥신소 소장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철수의 숙소였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조태식이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장면,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 그리고 이수님의 가게 앞에 선 조태식의 뒷모습. 한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말없이 읽었습니다. 소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수님 씨가 처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건 한철수 씨 실종 이후 약 1년째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가게지만 그럭저럭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조태식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사람을 풀어서 남편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수님 씨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나중에는 수천만 원. 중국 현지 브로커 비용이라고, 수소문 비용이라고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철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당연히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애초에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세를 기울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수님 씨 집에 있던 재산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철수 씨 실종 5년쯤 됐을 무렵 조태식이 이수님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냐고, 자기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수님 씨 반응은요?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요.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이수님 씨 주변 상인들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 여자분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철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조태식이 거절당한 뒤에는요, 소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더 나빠졌습니다.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써준 돈, 중국 브로커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며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철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말해요. 그 생활비라는 게 사실은 이수님 씨 본인 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태식이 처음에 중국 브로커 비용으로 뜯어낸 돈이 있죠. 그 돈 일부를 몇 달 뒤에 제가 생활비로 보태드릴게요 하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수님 씨는 조태식이 자기 사비를 빌려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뺏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걸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이자를 얹어 다시 받아냈습니다. 한철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돈을 뺏고 일부를 돌려주고 빌려준 것처럼 만들고 이자를 받고 이수님 씨는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태식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렸습니다.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갑다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얼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온 것도 이자 독촉이었습니다. 이수님 씨 앞치마에서 봉투 나왔죠? 이번 달 치였습니다. 그걸 받아서 나간 겁니다. 한철수는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사망신고를 안 했다고 했죠. 네. 20년 동안 한 번도요. 아들 민준이는? 한민준 씨, 한철수 씨 친자 맞습니다. 태어난 날짜, 출생신고, 서류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수님 씨가 혼자 나왔습니다. 조태식이 새살림 운운한 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철수는 창문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게, 돌이킬 수 없게.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속 조사해요. 조태식의 사채 장부,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님 씨한테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원금, 이자 전부 계산해요. 20년치.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철수는 그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철수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종이 위에 뭔가를 썼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날짜들이었습니다. 금액들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수님이 버텨온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서 한철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태식? 이 이름을 한철수는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떡볶이를 먹던 놈이었습니다. 서로 불알 친구라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한철수가 결혼할 때 줄의 옆에 서서 웃던 놈이었습니다. 그 놈이 한 짓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던 한철수에게 거짓을 심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사이 수님에게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갈 곳 없게 만들었습니다. 빚을 씌웠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자갈치 시장에서 그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한철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긴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태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이름 위에 천천히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단 하나의 직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분노로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실수를 만들고 실수는 상대에게 빈틈을 줍니다. 한철수는 그걸 중국에서 20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건 사업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빈틈없이,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태식이 쌓아온 것 전부, 돈, 신용, 관계, 이름,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뜯어낸 이자, 수님에게 씌운 빚, 전부 증거를 모아 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잡아주던 그 청년을 한철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깊도록 부산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계획을 써내려갔습니다. 한철수가 민준의 대학교를 찾아낸 건 흥신소 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 캠퍼스, 경영학과 2학년, 장학금 수혜자, 성적 우수, 교내 알바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병행 중, 보고서의 항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한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학금, 알바 2개, 성적 우수,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앉아서 생선을 팔고 아들은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2개씩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철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볼캡을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같았지만 입고 나간 것은 낡고 색이 바랜 점퍼였습니다. 밑창이 다른 운동화였습니다. 구겨진 면바지였습니다. 5천억 자산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차림으로 대학교 정문 근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편의점 유리 너머로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한민주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 조끼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님이 오면 또렷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한철수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하나를 손에 쥔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한 장 사이였습니다. 그 유리 한 장이 20년 같았습니다. 민주는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 안쪽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손을 놀렸습니다. 멍하니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던 뭔가를 늘 하고 있어야 했던 그 시절의 자신. 이 아이는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자신을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 가슴 안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외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가다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식어버린 자판기 커피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진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위로 보이는 눈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철수는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손에 삼각김밥 2개와 캔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철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한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위에 삼각김밥과 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챙겨놨던 건데요. 아저씨 드세요. 날이 쌀쌀한데 뭔가 드셔야죠. 한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머쓱한 듯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닌데 사양 마시고요. 그리고 몸을 돌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철수는 테이블 위에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치마요였습니다. 캔 커피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자기 배를 고르면서 한철수는 삼각김밥 포장지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8시쯤 민준의 교대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니폼 조끼를 벗어 안에 걸고 가방을 메고 나온 민준이 야외 테이블을 지나치다가 한철수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저씨, 아직 여기 계세요? 아, 네. 좀 쉬고 있었어요. 많이 춥지 않으세요? 이제 좀 쌀쌀한데. 괜찮습니다. 아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좀 쉬었다 가도 되죠? 다리가 좀 아파서요. 한철수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요. 민준이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어깨를 풀었습니다.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활달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억눌리거나 어두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씩씩했습니다. 알바하세요, 학생? 네. 학교 끝나고 여기서 3시간요. 힘들겠네요. 뭐, 익숙해요. 엄마 도와드리려면 제가 좀 벌어야죠. 한철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세요. 오래됐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일어서기가 힘드신지 앉아서 장사하시거든요.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제가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한철수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물통 뚜껑을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엄마는 평생 아픈 소리를 안 해요. 내색을 안 해요. 제가 얼굴색 보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시고. 그게 더 무서워요, 솔직히. 엄마들이 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좀 더 심해요.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딘가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20살이었습니다. 20살짜리 청년이 어머니 얼굴색을 살피고 자기 밥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3시간 알바를 뛴 다리를 주무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한철수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물통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물통을 넣었습니다.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중국에 가셨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사고가 났다고는 하는데 시신을 확인 못했대요. 엄마가 사망 신고를 끝까지 안 하셨어요. 어딘가 살아계실 거라고 믿으신대요. 어머니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지금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민준이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철수의 가슴에 무언가가 박혔습니다. 모처럼 깊이, 분명히 어딘가 살아계실 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아버지는 그냥 가실 분이 아니에요. 가족을 이렇게 두고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래요. 사고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그러셨을 거라고. 한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꼭 찾을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중국에도 가보고 직접 찾아볼 거예요.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는 못 포기해요. 엄마가 20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야죠. 한철수는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민준이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엄마가 여보 여보 하던 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그냥 궁금해요. 못난 사람이면요? 민준이 픽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요. 뭐?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하나가 20년의 무게를 단번에 허물었습니다. 한철수는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저씨는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가족 있으세요? 한철수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오래 못 봤는데. 왜요? 사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빨리 보러 가세요. 오래 안 보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엄마 저녁 챙겨드려야 해서요. 아저씨도 몸 챙기시고요. 고마워요. 삼각김밥 맛있었어요? 요 근래 먹은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적 한철수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한철수는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민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철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혼자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흘렸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5천억의 자산가가 부산의 작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던 삼각김밥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간 20살짜리 아들 때문에.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요. 뭐? 그 한마디 때문에. 숙소로 돌아온 한철수는 창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산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바다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에도 배 너머로 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듣기까지 20년이 걸릴 줄은. 한철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 낡고 불에 그을린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전화번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태식의 번호였습니다.
20년 전 이 번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거짓을 심었습니다. 그 거짓 하나가 20년을 갈랐습니다. 수님이 20년을 혼자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한철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태식의 사채 장부, 탈세 의심 내역, 시장 상인들 피해 목록,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조태식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빠져나갈 수 없게, 완전히 수렁 안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조태식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 크고 탐스러운 미끼가. 한철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갑게. 아들에게서 본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온기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 사업판에서 단련된 협상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조태식, 너는 탐욕스러운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탐욕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한철수는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한옥 테마파크, 정부 프로젝트, 인테리어 독점권. 조태식이 듣는 순간 눈을 빛낼 단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인테리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 평생 꿈꿔왔을 규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앞에 숫자를 붙이면 됩니다. 5천억 규모, 정부 승인, 독점 계약. 그 미끼 앞에서 조태식은 틀림없이 전 재산을 긁어모을 것이었습니다. 사채로 풀어놓은 자금까지 전부 끌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에게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그때 한철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한철수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쉬지 않고 때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보러 가세요. 오래 안 보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수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굵어진 손.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조태식에게 내밀던 손. 그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던 그 목덜미.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끝낼 것이었습니다. 조태식이 쌓아 올린 것을 전부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수님에게서 빼앗은 것을 전부 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산의 새벽 바다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쉬지 않았습니다. 한철수도 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가 완성된 건 그로부터 닷새 후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소장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데 탁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한철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 읽은 뒤 파일을 덮고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조태식 인테리어, 연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은 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신고 누락된 현금 매출이 상당합니다. 탈세 규모만 추산해도 수십억은 됩니다. 사채는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소장이 파일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부산 재래시장 상인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월 4%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48%예요. 합법적인 이자 상한선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피해자만 확인된 것만 50명이 넘어요. 이수님 씨 빚은요? 원금과 이자 전부 계산했습니다. 소장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철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금액이 진짜입니까? 네. 20년치입니다. 처음에 뺏은 원금에 돌려준 척하며 빌려준 돈에 이자에 이자까지. 이수님 씨는 자기가 얼마를 빌렸는지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조태식이 숫자를 계속 바꿨습니다.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철수는 그 종이를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소장이 망설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조태식, 지금 뭔가 더 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요?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채로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뭔가 큰 투자처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한철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소장이 나갔습니다. 한철수는 혼자 남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태식의 사진이 첫 장에 있었습니다. 기름진 올백머리에 금목걸이를 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찍힌 행사 사진이었습니다. 잇몸이 과하게 드러나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한철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잘 걸려들어라. 준비에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한철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준비를 위해 귀국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극소수 중에서 딱 한 명을 골랐습니다.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박형수. 한때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연기를 잘하고 돈 앞에서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철수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함께 일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한철수는 그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박형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해요. 조태식이 의심할 틈이 없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형수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조태식에게 처음 접촉한 건 박형수의 명함을 들고 나타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조태식이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태식의 인테리어 회사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 대표님, 이번에 문화부 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데요. 한옥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한옥 테마파크요? 부산과 경주 두 곳에 동시 착공합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가 태연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테리어와 내장재 시공 부분을 단독으로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독점 계약입니다. 일반 입찰이 아니에요. 정부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독점이요? 네. 단 한 개 업체만 맡습니다. 계약 기간 5년에 보장 매출이 최소 300억 원 이상입니다. 조태식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조 대표님 업력이 20년이고 전통 건축 관련 시공 실적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성급금 개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계약 성실 이행을 담보하는 거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남자가 서류 마지막 장을 내밀었습니다. 조태식이 숫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한 척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님. 다른 후보 업체들도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결정을 주셔야 합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조태식은 배웅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천억, 300억 보장, 독점 계약, 20년 인테리어 업계에서 이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변 정부거래처와 인맥을 이용해 확실한 사업인지 확인했더니 모두 확실하다는 말을 했고, 조태식의 성격을 파악한 흥신소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거짓 정보들을 흘려서 완벽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날부터 조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회계 담당자를 불러 현재 유동 자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은행을 돌았습니다. 담보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사채로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당장 갚아. 사정 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한을 연장해주던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부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못 갚겠다고 하면 이자를 더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조태식이가 왜 갑자기 저러나? 무슨 일이 생겼나?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지. 우리가 무슨 죄야? 아이고. 상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다 갚았습니다. 울면서 갚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태식은 그 돈을 받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수님의 가게 앞에 섰을 때 이수님은 앉아서 갈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태식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태식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점잖게 앉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잔뜩 달아오른 눈빛이었습니다. 재수 씨, 오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요? 돈 얘기죠, 뭐. 이수님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치를 계속 손질했습니다. 눈은 생선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지는 재수 씨도 알잖아요. 중국에 사람 풀어서 찾아보려고 얼마나 썼는지,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비도 얼마나 보태드렸는지 알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좀 사정이 생겼어요. 큰 사업을 하나 앞두고 있어서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요? 조태식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이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가게 있잖아요. 이 자리 권리금만 해도 얼마예요? 그거 넘기고 나한테 빚진 거 일부 갚으라고요. 가게를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건데. 조태식이 허리를 폈습니다. 잇몸이 드러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수 씨, 저도 지금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잡으면 재수 씨 빚 다 없애드릴 수 있어요. 이자도 없애고 원금도 탕감해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다 없애준다고요? 그럼요. 이번 계약만 따내면 저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재수 씨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앞치마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조태식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재수 씨, 저 믿어야죠. 내가 20년을 옆에서 챙겨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돼요. 이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20년을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들으며 2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나야 합니다. 조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질하던 갈치가 도마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민준의 등록금 영수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만진 종이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수님은 이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철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를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태식이 자갈치 시장에 다녀갔다는 것을, 이수님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한철수는 보고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한철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렵 조태식은 밤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 통장 잔고, 은행 대출 가능 금액, 상인들에게 회수한 사채, 자금, 그리고 이수님에게서 받아낼 돈. 전부 합쳤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조태식은 이를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천억짜리 프로젝트의 독점 인테리어 건이었습니다. 이걸 잡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20년 인테리어 업계에서 기어온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수님에게서 좀 더 받아야 했습니다. 가게 권리금을 어떻게든 빼내야 했습니다. 아니면 담보로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조태식은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이수님이 조태식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됐고요, 재수씨. 이거 한번 보세요. 조태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수님이 받아들었습니다. 차용 계약서였습니다. 빌려준 돈의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숫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예요? 이렇게 많이 빌린 적 없어요. 이자 포함이에요. 이자까지 다요. 이자의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재수씨, 계약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으로요? 제가 좋게 말할 때 하셔야죠. 이거 사인하시고 이번에 제가 계약 따내면 전부 없애드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수님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글자들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수님의 손이 서서히 서류 위에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멈추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태식 쪽으로 밀었습니다. 못해요. 재수씨, 못해요, 사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숫자, 저 한 번도 이만큼 빌린 적 없어요. 이거 사인하면 나는 영영 못 갚아요. 민준이한테도 빚 떠넘기는 거예요. 그건 못해요.
조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수 씨, 후회해요? 후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자갈치 바람에 단련된 눈빛이었습니다. 조태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뒤통수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고 봅시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잘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태식은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자금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이수님에게서 받아내는 건 일단 접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거래처 몇 군데에 성급금을 요청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이 사업 끝나면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금이 모였습니다. 조태식은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계좌, 개인 계좌, 차명 계좌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됐습니다. 조태식은 그 숫자를 보면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잇몸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형수라는 컨설턴트를 통해 다음 주 계약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의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조태식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였습니다. 20년을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만든 기회였습니다. 이번 한 방이면 됩니다. 이번 한 방이면 뭐든지 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철수는 그 시간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한철수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자료 다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불법 사채, 이자, 초과 수취, 탈세 혐의, 전부 기소 가능한 수준입니다. 피해자 진술서도 확보되면 더 탄탄해집니다. 시장 상인들은요? 피해자 대부분 진술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럿이 자료 제출 준비 중입니다.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당일에 맞춰서 움직여주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 수사 쪽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철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수님 씨 관련 자료입니다. 20년치 피해네요. 이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불법 채권 추심, 가스라이팅을 통한 재산 편취. 조태식이 잡혀 들어갈 때 이 부분도 같이 처리돼야 합니다. 이수님 씨한테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한철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끝난 뒤에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알면 일이 틀어집니다. 그분이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한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계약 당일 그 호텔 회의실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맨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볼캡도 없이, 낡은 점퍼도 없이, 조태식 앞에 그 자리에 한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크 그레이 수트가 있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의 실크 넥타이였습니다. 반태 안경이 있었습니다. 귀국하면서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쌓아 올린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호텔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카펫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졌습니다. 조태식은 그 로비에 서서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맸습니다. 명품 재킷을 입었습니다. 금목걸이를 챙겼습니다. 손목에는 몇 달치 수입에 해당하는 시계를 찼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5천억짜리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독점 계약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옆에는 회계 담당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보증금 이체를 위한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 이체 확인서, 날인 준비가 된 계약서, 20년을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사채로 걷어들인 돈, 은행 대출, 거래처 성급금, 회사 적립금, 개인 자산, 전부였습니다.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조태식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조태식은 유리 너머로 로비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방이면 됩니다. 딱 한 방만 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박형수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안에 담당자분들 다 오셨습니다. 잘 됐군요. 조태식이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태식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크 그레이 맞춤 수트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반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조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진 턱선과 짧게 다듬은 포마드 헤어.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레이저처럼 강렬했습니다. 조태식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알아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3초 동안 뇌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철수?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다, 조태식. 조태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물렸습니다. 다시 벌어졌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조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철수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조태식 앞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조태식이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상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20년치야. 한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풀어놓은 사채, 불법 이자 수취, 탈세네요.
순임이한테서 빼앗은 돈 전부 계산했어. 원금, 이자, 이자의 이자까지. 조태식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잠깐만,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계약하러 온 거고 한옥 테마파크 얘기를 들어서. 한옥 테마파크는 없어. 조태식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만든 거야. 너한테 맞는 미끼를 놓은 것뿐이야. 탐욕스러운 놈한테는 탐욕으로 낚시하면 되거든. 20년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 기억하냐? 와이프가 새 살림 차렸다고. 다른 남자 생겼다고. 그 말 기억해? 조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하나로 나는 20년을 돌아오지 않았어. 기억을 잃고 혼자 중국 바닥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는 동안 순이미는 여기서 혼자 애를 낳았어. 혼자 키웠어. 그러면서 내한테 20년을 뜯겼어. 그게 다 너 때문이야. 한철수가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조태식은 그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내려갔습니다. 철수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오해야, 이건. 오해. 한철수가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오해라고 부르기엔 20년이 너무 길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배지가 번쩍였습니다.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조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조태식 씨, 불법 사채업 운영 및 이자 제한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수사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조태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붉은 기가 돌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올백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금목걸이가 어울리지 않게 덜렁거렸습니다. 철수야. 잠깐만. 나 좀 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이러면 안 되지. 한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킷 단추를 잠그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철수야,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철수야. 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철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태식의 목소리가 잘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한철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절반이었습니다. 조태식의 회사는 그날 오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류가 압수되었습니다. 통장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채 자금이 담긴 계좌들이 줄줄이 압류되었습니다. 급격한 자금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으므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년치 거래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받아낸 초과 이자,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매출,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자금, 하나씩 드러날수록 혐의는 두터워졌습니다. 저녁 뉴스에 짧게 나왔습니다. 부산 인테리어 업체 대표 불법 사채 운영 혐의로 검거, 피해자 다수, 자갈치 시장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잡혔대요. 조태식이 잡혔대요. 진짜예요? 진짜로요? 이자 불법이었대요. 우리 다 돌려받을 수 있대요. 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5년을 뜯겼다고 했습니다. 남편 몰래 빌린 돈이라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상인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수님은 시장에 나가려고 작업복을 챙기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사무소 쪽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조태식 씨 관련 수사건으로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수님 씨도 피해자로 분류되어 계십니다. 관련 서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수님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요? 네. 불법 채권 추심 및 재산 편취 혐의입니다. 20년치 피해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압류된 자산에서 우선 변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빌리신 돈 전부 탕감 처리됩니다. 이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탕감이요? 네.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부요. 오히려 이수님 씨가 돌려받으셔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장사를 하면서도 앞치마 주머니에서 등록금 영수증을 만질 때도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숫자처럼 그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수님은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빠졌습니다. 작업복을 꼭 쥔 채로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상인들은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수님도 나왔습니다. 바퀴 달린 낮은 의자에 앉아 갈치를 손질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느렸지만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수업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좀 어때? 응, 좀 나아. 얼굴색이 좀 낫네. 다행이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손질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생선을 다듬는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다크 그레이 수트에 반테 안경,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손님이신가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갈치를 쥔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붓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각진 턱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뒤돌아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수님의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바닥이었습니다.
5천억 자산가가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순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이순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울지 않던 여자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삼각김밥을 받아먹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 호칭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평생 기다려온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예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민준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남자 앞에서 민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한철수는 그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온 어깨였습니다. 이순임이 두 사람 곁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한데 뭉쳤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닥에서 생선 손질하다 만 도마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셋이서. 그 뒤로 일들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조태식의 회사는 모든 자금이 묶이며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사채 자금이 담긴 통장들이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수십 년치 불법 이자로 걷어들인 돈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 상인들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순임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20년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갚을 빚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임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임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다 하신다잖아. 엄마 이제 쉬어. 쉬기는. 이게 내일인데. 일은 다른 걸 하면 되잖아. 몸 괜찮아지면. 이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파라솔, 생선 상자, 미끄러운 바닥, 소금기 어린 바람. 20년을 여기서 버텼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철수는 바로 다음 날 이순임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정밀 검진이었습니다. 피검사, 영상검사, 각종 수치 확인. 이순임은 별것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제대로 자지 않았고 제대로 쉬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더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제때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철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안도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수님의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옆에 없었다는 것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야. 고작 빈혈인데요. 20년 동안 굶은 거야. 이수님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철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철수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내가 챙길게. 이수님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컷 울었으므로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을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날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유니폼 조끼를 벗어 반납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허전할 것 같았는데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시간 있으면 사무실 나와. 보여줄 게 있어. 한철수는 임시로 부산 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준비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한철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계획서야. 처음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자.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진출 전략이 있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철수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빨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 현지 파트너사 선정 기준인데요. 지분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불리하지 않아요? 한철수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잘 봤네. 민준이 쑥스러운 듯 극적였습니다. 경영학과라서요. 그래. 그래서 데려온 거야. 두 사람은 그날 저녁이 깊도록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메모했습니다. 처음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20년이 늦은 첫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부산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20년 전 한철수와 이수님이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바닷가였습니다. 남포동 쪽 작은 방파제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붉고 오렌지빛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수님이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도 없었고 수건도 없었고 팔토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자였습니다. 한철수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뒤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 옆에 선 아버지의 뒷모습,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적셨습니다. 노을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철수가 이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님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왔습니다. 파도가 갔습니다. 노을이 바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 손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을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